파파카츠가 뭐냐, 5, 60대 장년층들 아빠라고 부르면서 데이트 같이 해주면서 하루 데이트 비용 얼마, 그게 파파카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보편화됐었어요,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멀쩡한 일본 여성들은 누가 파파카츠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시부야 공원이라든가 뭐 신주쿠 그 공원들을 보면 여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됐죠.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한 보름 동안 누워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인생 65년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병원 신세를 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한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K-팝이라든가 드라마들 보면 세련되고 선진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부침이 있겠죠.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진다든가 그런 어려움 같은 거야.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쿠데타 비상계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뭐야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안 그랬나요? 전부 다, 나도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이 뜨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방송은 계속 나와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구나, 비상계엄이 나고 할 때는 아예 그 방송 자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방송이 완전히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소위 말해 쿠데타가 착착착 진행이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TV 보다가 다들 그랬다고. 다들 저게 뭔 말이야, 농담하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냐 하고 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장갑차가 이렇게 밀고 오고 군인들이 막 그 밤에 이 야경 차고 온갖 완전 무장하고 국회를 둘러쌌는데 거기에 한국의 민간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막 막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시켜버리는, 투표로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야, 이러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선진국가들은 한국 대단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와우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이야 대단하다. 순식간에 그냥 해체시켜버리잖아요. 국회가 군인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위하는 문화를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랐는 게, 과거의 시위는 물론 격렬하게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막 했지만 이번에 시위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20대 30대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응원봉들을 들고 나와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인 거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비상계엄에 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20, 30대 여성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평화롭게 거기에 아파트 노래 부르고 온갖 가요 K-팝의 유명했던 그런 곡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걸 전 세계가 봤잖아요, 영상으로. 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력이 상당하다. 저 계엄 저거는 시대착오적이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에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그게 뭐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도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국회를 막 공격하고 부정선거니 뭐니 현재 한국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되면은 우리 현 정부를 지지해 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림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트럼프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니 해도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원래.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제대로 데모를 해가지고 뭘 바꾼 게 그런 역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계급사회나 마찬가지라 일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밑에 옛날에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옛날 사무라이 있었고 산업공성이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메이지 유신 때 형성됐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패전하고 나서 미국의 GHQ가 들어가서 전부 해체시키고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냉전이 터지면서 옆코스, 리버스 코스로 해가지고 그대로 원위치로 가버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팅된 소위 말하는 계급사회가 그대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수분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분지족은 네 분수를 알라,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게 수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비판적으로 나오잖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잖아. 네가 무슨 저 높은 나라님들이 하는 걸 비판해, 이런 댓글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토양이 거의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은 풍족해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뭔가 여유로워지면서 너그러워지고 그랬었다고. 내가 그때 이제 유학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 일본 사회가 엄청난 선진국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 선진민주주의 국가구나. 패전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은 바뀌었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때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일본을 얘기해요. 그냥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분칠한 했을 뿐이지 싹 씻어내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일본은 한 번도 시민혁명이라든가 시민민주주의에서 데모에 의해 가지고 뭐가 정책이 바뀌고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정부가 밀어붙이면 그걸로 거의 끝이지 시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바꾼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좌절감을 갖게 되면서 시위 같은 걸 거의 안 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위가 없었다고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놀랍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뭡니까? 언박지를 둘러쓰고 밤을 새우고 그랬던 독특한 사진들 봤죠. 그 밈이 돌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뭘 말하느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본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높은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야,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또 시민단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시민의 파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관련 내지는 안보 관련 보수 우익들, 특히 자유대 출신들이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 보면요. 거기서 바라보는 시간은 딱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딱 비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친화적으로 핵무장 이것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안보를 완전히 망쳐놨다. 이렇게 보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제대로 된 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경계도 잘하고 그래서 적을 명확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이상한 대통령으로. 이게 일본 보수 우익들의 대표적인 시각이에요. 자민당의 시각일 수도 있고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저게 내란이냐 이딴 소리를 하고 그게 일본의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보수 우익들의 아주 밑에 깔린 생각이에요. 왜냐? 일본의 입장은 북한을 적으로 명백히 적으로 규정해요. 근데 그 적하고 내통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안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을 그 안보의 경계감을 해제시켜버리고 이거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해독을 끼쳤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도 중국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냉전시대 때 그때의 그 인상을 가지고서 잘했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있냐 이거죠. 내가 바라볼 때는 정말 되지도 않은 지식인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이 자유대 출신들 중에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안보의식이 그래도 그나마 외무성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유대 출신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 물론 자유대 중에도 깬 자유대 출신들이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 보면은 자유대의 그 형편없음, 허접함 여기에 대해서 글들 쓰는 거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본의 인식이라는 것이 보수 우익들, 원로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게 높게 평가하죠. 그럴 수밖에. 자기들한테 다 퍼졌으니까. 자기들 하자는 데 다 해주고 고맙지요. 이런 이제 인식인 거고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한국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또 다른 거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에 대한 항상 그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는 진보 계열에서는 한국을 엄청 높게 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저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저런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라든가 저렇게 강렬하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저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어림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현재 실세는 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역시 예전에 보수단 말이에요. 보수 우익들이고 미국에서도 사실 일본의 보수 우익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미국에 맹목적인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냉전을 인해서 다 추방이 됐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 징계를 받고 몇 년씩 살거나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냉전이 딱 터지자마자 미국이 전부 사면 복권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앞에는 강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맹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강조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탄핵당하고 내란 이런 얘기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국민들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미개한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런 걸 보다가 그냥 다 보고 나서는 휘청이 쳐박아 버렸어요. 이게 일본의 어느 정도의 보수 우익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본의 7, 80대 장노년층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이 냉전 시대 때 인식이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들이 아직도 한국보다 한참 위라고 느끼고, 혐한이 거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지고 뒤에서 흑흑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 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형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시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의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 넘는 7, 80대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인증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씀에서 한글 같이 믹사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중에 또 보면은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핵박해요. 아버지도 핵박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이 여권 가지고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장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부츠 유키오라는 일본의 석학이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에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도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갭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서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0,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2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쭉 당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토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 품은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죄에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개검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구 꿰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르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야.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최근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못 살았을 때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바라보기를 돌같이 바라봤어요. 물론 한국 남성 중에 또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일본 여성하고 좋은 관계 맺은 게 가끔은 있었지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각 그게 일본이 한국 남자를 바라본 시각이었어요.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누굴 좋아하냐? 대부분 서구에서 온 서양인들을 좋아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극적인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00년 초점에 영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베이컴이 엄청났잖아요. 인기가. 그때 일본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나리타 공항으로. 그때 일본 여성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될까? 막 환영하면서 베이컵상 그러고 막 난리가 나더니 그게 이제 특별하니까 뉴스에 쫙 나왔죠. 평소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역시 일본 여성들은 서양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참 맨날 일본은 유럽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G7 얘기만 하지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남아 얘기는 거의 평소에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한 6개월 후인가 1년 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용준이 들어오는데 아줌마들이 3,000명, 4,00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헬기로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와, 그거 보고서 내가 일본을 내가 잘못 보고 일본 여성들이 서양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인기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동양인이잖아요. 배용준은. 그런데 사실은 그 드라마를 보면요. 배용준은 거의 머리가 장발이잖아요. 거기다가 노란 물 들여가지고 한국 사람 같이 보질 않아요. 전통적인 한국 사람 같이. 누가 봐도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 아메리칸 스타일, 세련된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 캐릭터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한국인의 캐릭터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몰입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든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드라마가 한류가 막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배용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보니까 이게 주인공들이 다 멋있잖아요. 도깨비, 공유, 이걸 완전히 전 세계에서 다 공유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현빈 같은 경우도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주인공들의 그 잘생김과 또 여배우의 그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깔끔하잖아요. 깨끗하잖아. 한국 화장품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주인공들을 그런 게 아니야. 조연들도 보면 연기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이게 동선이 크고 파워가 있어요. 일본 드라마 보면 잔잔해요.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남성적인 박력적인 매력보다는 잔잔함이라든가 자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부각되지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박력 그냥 막 깨부술 때는 깨부수고 고함 칠 때는 고함 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극적으로 잘 버무려져 있다 이거야. 그리고 최근에 내가 중증외상센터 그 드라마를 첫 편 보고 8편을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한꺼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왜 최근에 이국종 교수 있잖아요. 그거 다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상센터에서 헬기 띄우려고 해도 협조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쫓겨날 지경까지 가잖아요. 왜? 혼자 돈 다 쓴다고 병원에 맨날 적자를 그 드라마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정부가 100억을 지원해줘요. 장관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게 국가의 의무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금만 잘 처리해서 의료 케어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목숨이 그 시간 싸움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그게 중증 외상센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뭐 오징어 게임보다 더 인기 있다잖아, 세계에서. 그 왜 그러냐? 너무나 그 피부에 와닿고 현실감 있고 한국 사람들은 나는 내 이국종이라는 그 스토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국종 그걸 빗대어 가지고 아주 비틀면서 병원을 비틀고 병원에 이상한 인간들 전부 박살내면서 그래도 정부에 그때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됐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드라마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드라마가 한국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사회 비판하고 우리 저기 뭡니까? 기생충도 그렇잖아요. 그게 빈부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서 일본은 뭐라 하는지 아네? 반자에서 사는 한국의 그 실태를 조사하러 와가지고 그것만 방송하면서 한국이 이런 현실이 이렇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술 작품이 이해도 거의 제로에다가 일본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일본에서만 한국의 반지하 생활이 그 비참함을 그걸 비춰주고 참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년 계속 갈 거라고 장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갈라파고스가 되는 게 일본은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게 무슨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커플이 되었을 때 문화적으로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 남성들이 멋있는 거야. 키도 크고 신체적인 건강한 데다 박력도 있고 자상하고 그게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전혀 격리된 그런 드라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이 되냐면은 그래 맞아. 우리 현실 속에 저런 게 보여. 저런 모습이 보여. 저렇게 멋진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보면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 너무나 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 사회를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그 삶 자체가 이게 본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대비되게 잘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주인공같이.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그 일본 여성들도 마찬가지. 한국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일본 남성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박력과 자상함과 그러니까 멋짐, 스타일도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결혼에는 수준을 있잖아. 그죠? 뭐 학력이든 뭐 경제적이든 톱 클래스에서 랭킹이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결혼은. 한 단계, 여성은 한 단계 아래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상층의 여성들은 결혼을 거의 못한다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을 바라볼 때 자기보다 나은 부분이 가진 남성을 의존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자기보다 뭔가 부족하고 좀 약간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혼이 안 돼요. 존경이 일단 안 되면은 저 인간 믿고 어떻게 내가 한평생 살아요. 내 인생 어떻게 저 인간한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성들 대부분 내보다 막 뭔가 덩치도 크고 박력도 있고 듬직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 결혼을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일본하고 일본의 여성 클래스하고 한국의 남성 클래스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혼이 안 되죠. 근데 지금 한국의 남성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지, 이게. 근데 일본의 남성들은 어떠냐? 남성들은 지금 계속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력도 뭐 키도 보면은 70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균 키가 69인가 뭐 70인가 71인가 한국 73, 74 평균이 보통 2, 3cm, 3, 4cm 한국 남성들이 일본보다 더 커요. 거기다가 군대를 대충 갔다 오니까 다들 몸도 좋고 튼튼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요. 절도 같은 것도 있고 단체 생활 같은 것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게 싸가지 가지고 2년 못 견뎌요. 군대에서 완전히 죽거든요.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개조가 된다고. 개성 있던 사람도 아주 보편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있죠. 우익들은 한국을 그 하나는 부러워해요. 우익들이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 남성들이 군대 갔다 와서 듬직한 남성을 사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 일본의 남성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단체 생활도 없으니까 히키꼬모리라든가 변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한테 베끼치지 말라는데 얘기를 하죠, 일본인.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남한테 베끼치지 말라는 거는 내 바운더리만 지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바운더리 내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터치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편성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여성들이 바라볼 때 한국 남성들은 믿음직해요. 너무 변태 같은 그런 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참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보편적인 사회생활에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 그런, 한국은 그래도 히키코모리가 있긴 하지만 일본만큼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성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자기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뭔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듬직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한국의 국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이 많이 세련화됐잖아요. K-뷰티라든가 한국의 패션이라든가 뭐 엄청나요. 블랙핑크 지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넘버원 모델로 들고 나서 400% 매상고가 올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칙사대접이죠. 프랑스 가서 블랙핑크는요, 어떤 모임에 가잖아.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일본이 바라볼 때예요. 한류가 뭐 인기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 사람들이나 그러지 서양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 맨날 그랬어요, 일본. 근데 전혀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문화가 잘 난다고 했을 때도 선진국에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니아들 있죠. 일본은 마니아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거지, 보편화되게 한국이 지금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이게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거 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K-컬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남미 가보세요. 저기 저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유럽 다 그래요. 일본은 안 그런가? 일본도 엄청나게 말해요. 젊은 세대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년층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부당하게. 한국 문화를 좋아한단 말이야. 한국을 쓴단 말이야. 열심하게. 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죠. 일본이 전 세계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 수도 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그런데 특히 안 좋아진 게 뭐냐면은 팬데믹이에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일본은 거의 못했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 딱 나타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파악하죠. 동선 파악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와서 검사를 받으라, 무료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나타나면 바로 격리를 다 해줬잖아요. 그거 딱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한국은 일망타진은 못해도 상당히 그게 케어가 됐어요. 전 세계가 그걸 잘 알죠.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알아요? 일본은 내가 지금 열도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같은데 검사하러 보고서에 가잖아요. 100명이 가면은 2명만 검사해주고 나머지 98명 되돌려 보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출근해야 되죠. 뭐 아무런 점도 없으니까 출근해가 어떻게 됩니까? 다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돼서 만약에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 퍼졌다고 보면 돼,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많이들 죽었어요. 그거 다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니까 화장터가 빈대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통계치 보면 별로 없어요. 그걸 보고서 그때 일본은 이 끝장났구나.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사회가. 그 당시에 일본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완전히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었다. 일본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일본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국가에서 부채를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내면서 보조를 막 해줬는데 그 보조가 정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떼들어 버렸어요. 그때 정부 보조금으로.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장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장사는 몰래 다 해요. 배달 같은 건 그냥 다 해요. 특히 한국 제일교포 같은 것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장사는 그대로 다 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엄청나게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 일본의 국가 예산이 100조, 105조 그러는데 그 140조 코로나 때. 그만큼 추경 예산을 한 30조, 40조가 풀어가지고 그걸 전부 그렇게 마구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될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떠니까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좀 더 많이 가고 이렇게 잘 분배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이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일본이 그대로 비정규직이 한 40% 가까이 넘어갔어요. 그 비정규직들이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부분 서비스 쪽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많은 쪽이 여성들인 거예요. 20대, 30대 여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외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파파카츠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파파카츠가 뭐냐? 이제 5, 60대, 60대 장년층들 파파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데이트 같이 해주면서 하루 데이트 비용 얼마. 그러다가 뭐 이제 성매매까지 하게 되면 또 얼마 더 받고. 그게 파파카츠라는 거예요. 그걸 파파를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파파카츠라는 게. 근데 그게요, 보편화됐었어요. 그게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멀쩡한 일본 여성들은 누가 파파카츠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파파카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도 안 해요. 왜? 다들 하니까. 그랬고요. 다침포라는 게 있죠. 최근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사진들 보면은 그 시부야 공원이라든가 뭐 신주쿠 그 공원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성매매하러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됐죠.
그래서 도쿄가 전 세계 성매매 성지가 됐다 이런 얘기했죠. 이야,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봤자 뭐 한 번에 15,000엔, 20,000엔 정도라고요. 그런데 호주로 나가잖아요. 미국으로 나가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호주 같은 데 가면은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많이 벌 경우는. 보통 평균 한 600만 원 번다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어요? 호주로 다 몰려가는 거야. 호주에 가보니까 이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는 거야. 또 기사를 봤더니 이 일본 여성이 호주에 갔는데 자기 소개하는 거 찌라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50군데를 돌렸는데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가 가장 취약한 게 여성들이에요. 전쟁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취약한 게 여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 그렇다. 그거 놀랍게도요. 일본 정부는 그걸 방치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본은 옛날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군정 때 군인들에게 성매매를 정부가 알선했어요.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정부가 주도해서 했어요. 일본은 그걸 애국의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뭐 어때? 사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짐보라는 게 있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경찰들이 그거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왜? 한 사람 잡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경제는 누가 책임져? 그래서 구치소에 만약에 그래서 일주일 살렸다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계속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놓으면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 경제가 좋아져서 취직이 잘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된 일본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세요? 일본의 자본 투자가 국내에는 거의 안 해요. 다 돈 있으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려요. 해외에서 투자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 그게 또 재투자하고 그게 번 돈이 국내로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일본은 국내는 공동화돼 가지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 직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주 뭐 별로 봉급도 안 주면서 시키는 건 많고 블랙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죠. 악덕 기업들. 그냥 부려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돈도 얼마 안 받으면서 고달프게 직장 생활 하기보다는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 또 성매매 하는 게 훨씬 더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성매매 원정을 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특히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선진국 여성을 하룻밤 같이 보내고 싶다. 망상 내지는 선망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많이 벌어서 그런 젊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돈만 가져오면 뭐 칙사대 받으니까.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상당히 야사시하다 그러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부드러워요. 다때마에는 혼내는 전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돈을 벌려는 입장에서는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와 관계없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국같이 여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일본 여성들이 매독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본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관광의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여성들이 매춘을 했어서 돈을 버는 거는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고 인식하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인식이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식의 엄격함이 아니에요.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이 꽤 컸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유교 문화는 정조의 관념 이런 얘기를 남녀 유별 뭐 이러고 굉장히 그걸 정조관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600년이 이어졌으니까 그게 뭐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사무라이한테 극탈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일본에서는 꽤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성문화가 많이 다르다. 정말 많이 달라요. 일본의 성인식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는 성인 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에 처음 가보면은 여기 비디오 빌렸는데 바로 옆에 성문화 비디오가 커튼 하나 딱 제껴 들어가면 뭐 그냥 쫙 적나라하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어림도 없어요. 풍기물란 죄로 바로 그냥 묵게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한국은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일본 여행 갔을 때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빌려볼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면에서 그걸로 충족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섹스 리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남녀 사이에. 지금도 혼탕이 있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 같이 또 혼탕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그것도 20대 30대 성년 딸하고 같이 목욕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여전히 아직도 뭐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페리 제독이 흑선 타고 갔을 때 그때 목욕 문화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완전히 남녀 막 전부 한 수십 명이 같이 남자 여자 같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일본의 문화였다고요. 기겁을 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와가지고. 내가 그 일본의 목욕탕에 갔었는데 아주머니가 그 남자들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휴지 줍고 청소하고 있어요. 나는 다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일본 남자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성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서 청소도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게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잖아요. 중간에 벽이 있죠. 주인이 여기 의자 앉으면 남탕도 보이고 여탕도 다 보여요.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여자들 목욕하는 다 보이는데 여기서 돈 받고 그거 한다고요. 나 진짜 그런 거 보고 나 기겁을 했다고 진짜.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문화예요, 일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하고 일본이 생각하는 성 정말 달라요. 바로 이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니클로 회장이 이대로면 일본은 멸망할 것의 발언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본은 칼라파고스가 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명의 충들을 쓰는 사무엘 헌팅턴이 이 아시아에서 일본 문화를 하나의 일본 문화권이라고 구별한 게 다 그런 연유가 있어요. 너무 달라. 한국은 뭐 중화문화권에도 다 넣어놨는데 그게 뭐 한국 유교가 강하니까 유교는 중국에서 유래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한국을 중국의 아리로 분류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어쨌든 서양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본 문화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거에 일본이 선진국이고 막 잘 나갈 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꽤 여유도 있고 품격도 갖추려고 그러고 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90년대 결정기였던 전 세계의 GDP의 17% 차지했어요, 일본이. 지금 몇 프로냐? 4%예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회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 세상을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있는데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물한 개구리도 이런 우물한 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일본 사회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명백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니클로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미야다이 신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도 그 얘기했어요.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같다. 이게 갑자기 뜨거워지면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떠지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삼켜 죽는다는 얘기죠. 유니클로 회장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재팬즈 넘버원 그런 맥락의 책들이 여전히 일본에서 많았었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할까? 뭐 이런 책들. 한쪽에는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다. 전 세계 나가보면 누가 일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는가. 그런 책도 있어요. 유엔에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일본에 와보면은 그게 전부 그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책 팔아먹기 위한 자극적인 책들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유니클로 회장이 그런 책들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죠. 과거에 일본이 재팬 넘버원에 이해를 한다. 근데 지금도 일본이 최고다. 그딴 소리 하는 거는 뭘 보고 그러냐고. 지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GDP 17% 차지할 때 그때야 잘 나갔죠, 일본이. 근데 지금 4%밖에 안 돼요. 중국이 지금 일본의 몇 배인지 알아요? 경제 규모가 4.5배예요. 그게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막 능가하기 시작한 2010년에. 그럼 14년 사이에 4.5배 성장한 거야.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 뭐 스고이, 재팬 스고이 이딴 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고. 그래서 유니클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 한 보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건강 상태는 거의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전 세계가 지금 격동이라는 말은 정말 이럴 때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일본은 여전히 저러고 있고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일본을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일본이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양식 있는 학자들은 다 쏟아내고 있어요. 반도체 99.7% 망한다 그래요. 저기 이제 레피터스 일본 정부가 거의 막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이는 거 그거 개요대학 교수가 이건 99.7% 망한다 그래요. 이런 글들이 나오니까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머지않아 내가 일본 반도체에 대한 책을 하나 출간할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은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 일본만 그러냐?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 반드시 나오죠.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무슨 계엄입니까? 계엄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말도 못하게 됐잖아요. 역시 뭐가 문제겠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예요. 한국도 여성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일본의 저런 문제들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정치적인 혼란은 수습이 될 거고 한국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한국은 빠르게 수습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기업들 중에는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에도 한국의 현대기아가요. 도요타 머지않아 추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전기차 여기에서는 압도적이죠. 한국의 전기 자동차는 전 세계 두세 번째 가요.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이 시대에 올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업은 미국이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들고 있어요. 군함이 엉망이에요. 노후화 돼가지고 그거 수리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다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35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K-뷰티 이거 여전하죠? K-팝, K-드라마 여전합니다. 계속 히트작이 나와요. K-푸드, 삼양식품 같은 것도 보면은 라면 하나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한국은.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안정이 되고 하면은 그 수출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특히 K-팝이라든가 K-컬처는 구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가 엄청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따라서 또 우리 제조 상품들 그 광고 같이 딸려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무역액이 지금 일본의 무역액을 우리가 곧 능가한다 얘기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 일본의 총 무역액을 우리가 능가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한국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정치가 제대로 뭘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도요, 부자들은 훨씬 돈 많이 벌고 있어요. 필리핀 VF가 한국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자영업자는 공동으로 같이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착착착착 개선돼 나갈 거라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시간을 조금 요하면 한국은 제가 일본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반면 교사로 일본이 저러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은 괜찮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본에 그렇게 잘 나가서 일본이 왜 저렇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반면 교사로 삼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진의를 잘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